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장 개장과 동시에 출발 제시와이드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중국 증시의 안정세가 돋보이고 있어요. 폭락 이후 추가적인 약세 그리고 어제장에서 3%대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가장 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미국 증시도 일단 상승으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그 성명서 내용을 좀 보면요. 고용의 개선세가 유지되고 특별히 주택 부문의 추가적인 개선세가 보여진다라고 경기 평가 자체를 상향시키는 모습도 두드러졌는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평가 속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미약품의 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사실상 무더기로 무너지는 와중에 우리 시장의 조정은 외부 변수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FOMC 회의 결과가 중립적이라고 했을 때 시장의 영향력은 실적에 의해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 2분기 본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고 개장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요. 사실 잠정치와 거의 부합했습니다. 6조 8,979억 원. 잠정치가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9천억 원 정도였는데 거의 부합한 본실적.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패턴을 잠정실적과 본실적이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 보여줬고요. 본실적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보다도 부문별 실적이 공개됩니다.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 IM 부문의 영업이익 결과적으로 3조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IM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7,60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반도체는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고 한때 잘 나갈 때 스마트폰이 포함된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6조를 넘겼던 삼성전자 그렇지만 3조도 채 지금 달성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가 그만큼 덜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섹터나 종목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장가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최용동 멘토님 직접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와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전화로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양시장 상승세로 출발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예 갭상승하는군요. 먼저 최영동 멘토님 기자까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어제자의 급락세를 조금 뒤엎는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한미약품이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지수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뭇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끝났었는데요. 일단은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가 3%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36%의 강세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이시스가 0.58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플러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일 밤에 있었던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분위기 자체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닥이 어제 730선까지 되밀렸었다가 1% 오늘 갭상승하면서 또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출발해줬습니다. 강보합권에 출발한 코스피. 지금 잠깐 관련된 종목을 좀 보면요. 한미약품은 여전히 큰 반등이나 크게 밀리는 것은 없는데 네이버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 10% 가까운 급락세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실적 부진으로 50만 원대 중초반까지 밀리고 있는 네이버 주가 전망까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섹터별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제약 바이오주는 좀 조용한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제약바이오가 좀 시초에 좀 강하게 출발하다가 좀 약간 정체가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건설, 의료정밀, 증권, 화학업종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철강, 보험, 유통 이런 업종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 업종들의 좀 특징을 보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거나 또는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장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의료정밀 쪽은 외국인, 그리고 증권, 화학은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그리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 기관 러브콜이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보다는 컴퓨터 서비스 쪽, 그리고 유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 운송, 디지털 콘텐츠, 화학, 출판, 매체, 복제, 제약 섹터, 그리고 벤처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 매도, 기관도 소폭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연기금을 좀 사고 있거든요. 최근 제약바이오 민계 보면 증권 투자, 금융 투자에서 좀 많이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컴퓨터 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 다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또 오늘 보니까 IT 쪽에서도 좀 베팅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은 아직 장 초반에는 좀 소극적인데 일단 오락문화 쪽, 엔터주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 의료 쪽은 좀 많이 베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흐름, 그리고 오늘 섹터별 흐름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네이버의 급락세도 실적으로 인해서 눈에 띄지만 중선주 빅3의 실적이 어제 장 끝나고 공개된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의외 손실폭을 내자 주가가 역시 급락하는 것이 중선주 가운데서도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 중선주, 제약주, 그리고 부진한 실적이 급락하는 네이버까지 전략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해주는 가운데 수급이 어떤지 얘기 들어보죠. 최원남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73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98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만이 175억 원의 순매수세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좀 특이사항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63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코스닥 쪽에서 뭐 강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개인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뭐 매수세로 좀 대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마이너스 14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상으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넘어가서 뭐 수급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일단은 뭐 지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73억 정도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 일단은 100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다소 조금 실망감을 좀 안겨주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매수를 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화학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 쪽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이제 금융업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억 원에 외국인들 이제 강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업 쪽에서 한 2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강세 흐름 쪽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금융업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유통업 쪽에서도 32억 정도의 외국인들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형주하고 소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31억 정도, 그리고 이제 소형주 쪽에서 한 26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의약품입니다. 플러스 17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에서 해야 되는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83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45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중형주 쪽에서도 마이너스 19억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특징 종목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전자 쪽에서 한 76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강한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 쪽에서 한 67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쪽에서 한 4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종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이제 IT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우량 기업 쪽에서는 45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코스닥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락문화 쪽에서 특히 이제 엔터 쪽이겠죠. 최근 들어서 엔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성을 좀 담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락문화 쪽에서 한 7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우량 기업 쪽에서는 마이너스 21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제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수급 업종별 수급 현황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네이버는 조금 전에 10%까지 낙폭을 벌였었는데 지금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도 많이 빠지네요.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FMC 회의 직후니까요. 유진투자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외로 FMC 회의 직전에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FMC 결과 보고는 오늘 1160원대 다시 올라서네요. 네, 일단 오늘 FOMC 성명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재개되며 오늘 환율은 4원 10전 오른 1162원 50전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달러 강세 여파로 인해서 1165원까지 상승폭을 늘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FOMC 성명서 공개로 인하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화되며 한동안 조정 흐름을 받았던 달러 강세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특별히 언급이나 힌트는 없었으나 고용시장에 대해서 개선된 평으로 인하여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강화되며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명서 발표 직후는 지난달 성명과 별다르지 않다는 분위기로 달러화가 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명에 대한 평가가 금리 인상 가능성 쪽으로 바뀌면서 달러화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화 1개월물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강화로 인하여 1160원대로 재진입하며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163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선의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4원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도 FOMC 결과로 인한 달러 강세 재개로 상승 압력을 받으며 1160원대로 다시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인 자금 이탈 지속도 달러의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FOMC 성명에 뚜렷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성명 내용 또한 6월과 별다르지 않았던 만큼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적극적인 매수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하락세를 주도했던 월말 내고도 오늘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입될 것으로 보여 달러 강세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상단은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70원대에 대한 가격 부담들도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중 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와 호주 중앙은행의 총재 연설 정도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이후에 시장 변화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56원에서 6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FMC 결과 이후에 원달러 환율 급하게 한 7원 이상 오르면서 1160원대 안착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1170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오늘 역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으로부터 환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어려움을 겪었던 양시장, 그렇지만 빨간불 들어오면서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실적별로 종목별 희비는 확연하게 갈리는 아침입니다. 예고해드렸듯이 네이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사실상 60만 원대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네이버가 다시 한번 53만 원대까지 추락했을까요? 조금 전에 11%까지 급락했었다가 현재 낙폭을 한 절반가량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출발 현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뭐 현 시간으로는 일단은 뭐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실적 추이를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7,80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매출액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발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8% 늘었기 때문에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240억 정도, 215%의 좀 놀라운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지만 뭐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첨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다소 좀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에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타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이제 포지션들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들어가는 투자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올해 이제 2분기 자체가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전장에 10%대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성장성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일회성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세,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에 대한 급락이 만약에 추가적인 급락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 4분기 쪽에서 이제 라인에 대한 성장성들,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광고에 대한 성장성들까지 접목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이러한 실적보다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실적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좀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가 정도의 저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사실 6월 저점이 한 현재가 정도의 부분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이라든지 기록적인 저점 구간들을 다 훼손을 시킨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여준 실적에 대한 내용들, 제 질적인 성장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논외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원사업에 대한 이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오늘 그럼 저가 매수하면 조금 긴 호흡에서 끌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셔야 되겠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을 나타낸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내주고 나서도 추가적인 하락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쪽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닝 쇼크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 아니면 이제 기저효과를 좀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한번 좀 눈치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이버 오늘 실적 부진으로 밀리고 있지만 아마 기업이 이제 질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형이 조금 줄어든 실적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저가 매수 나서도 괜찮겠다. 하반기 기대를 걸어본다라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조선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조선주 빅3가 대우조선해양까지 실적을 앞당겨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역시 3조 넘는 손실이 있었고 삼성중공업이 의외로 손실폭이 좀 컸습니다. 3사 합쳐서 4조 7,500억이 넘는 손실 규모 어마어마했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의 쇼크가 주가 측면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네요. 현대상선도 역시 어닝 쇼크에 급락합니다. 이 부분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시겠어요? 네, 조선 3사가 이제 해양 플랜트 쪽 부문에서 2분기 대규모 영업 적자 나오면서 일단 대우조선이 2분기에 3조 300억 좀 넘는 수준의 영업 손실 기록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조 5,481억,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1,710억의 적자. 그래서 빅3 손실을 다 합치면 4조 7천억이 좀 넘는 수준. 그러니까 전체로 다 하면 거의 5조 가까이 되는데, 근데 2분기 이제 굉장히 좀 큰 대규모 손실을 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제시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들을 좀 줄줄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추세들은 뭐 다 망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실적으로 급락세를 좀 맞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한 의견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가 바닥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바닥론 또는 바닥 시점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을 좀 내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 업황 사이클 자체가 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시간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낙폭과대로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는 게 굉장히 좀 발생 가능성이 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굉장히 조정을 좀 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약간 위험한 것들은 조심들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만 실적이 좀 부러진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치 대비해서 약간만 부러지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사이클에 있어서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일단은 6,000원대는 좀 오늘 장중에 좀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실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실적 시즌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최근에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장이다. 다시 한번 실적의 중요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선주는 아마 추가적인 부실이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향후 전망 또한 밝지 않기 때문에 조선주 투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네요. LG전자의 실적 또한 공개가 됐죠.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60% 정도 급감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은 0%대를 기록하면서 G4가 거의 사실상 돈을 못 벌어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백색가전, TV, 또 TV 쪽도 어렵고요. LG전자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최근 얼마 전에 뭐 구글 피 인수설까지 돌면서 한번 큰 화제물을 했었던 LG전자 주가는 또 실적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까지 오늘 실적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볼까요? 예, 일단은 뭐 양강 구도에 지금 참 섹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기업 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이제 위기에 좀 직면해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LG전자겠죠. 아무래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로 지금 4만 원대까지 좀 추락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어제자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사실은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을 내보내게 되면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시장에 대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약세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LG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백색가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TV 시장 쪽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TV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양한 이제 기술력과 이제 다양한 이제 시장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소비에 따른 이제 뭐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휴대폰 쪽에 대한 이제 영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되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 뭐 시장의 평가로서는 다소 조금 회의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나왔어, 뭐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실질적인 실적을 좀 보여준다라는 개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LG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LG전자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산업 쪽에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다소 좀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TV 시장 쪽에 대한 회복들 그리고 이제 지포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결국 뭐 스마트폰이든 뭐가 됐든 일단 실적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다. 일단 주가 지금 뭐 저평가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실적 부진 때문에 밀리니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도 참 휴대전화 부문 실적은 안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 이제 갤럭시 S3 때가 가장 이제 6조 넘기는 영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가장 좀 피크였지 않았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사람들이 막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선상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고민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큰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맞춰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줬어야 될 이제 모바일 쪽에서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이제 정체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평가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새로운 이제 단말기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떨어져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이제 영업이익률, 본인들의 이제 포진 자체를 찾아가기 위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로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반도체 회사와의 이제 경쟁 관계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이제 쉽게 말씀해서 치킨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2, 제3의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 내의 지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LG전자와 같은 산업을 구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까지 뭐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분위기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쪽에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출시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쯤에서는 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서 매매 타이밍을 보자.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가격을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120만 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매 타이밍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선주 빅3가 전부 다 실적 부진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나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현대미포조선은 소폭이지만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잠깐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 롯데그룹주 잠깐이지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언제 팔까 막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과 형제 다툼이 생겼는데 어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의 급등락이 컸었지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면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김분호 연구원님. 네, 롯데그룹주 이제 일단 경영권 다툼 때문에 뭐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롯데그룹주가 이틀째 뭐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 관련된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곤 합니다. 참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일단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의 두 아들이죠. 하나는 이제 장남이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차남이 이제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 이 두 왕자의 난, 형제의 난, 뭐 이렇게 이끌어지는데 경영권 분쟁으로 향후 이제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주식 매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계속 연일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뭐 이거를 좀 논하기에는 참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웃긴 것 같고, 보면은 뭐 롯데칠성, 그리고 롯데 제과, 뭐 이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이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역시나 대표주들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보면은 이제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제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이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런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주가가 널뛰기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차분하게 좀 대응은 하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분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좀 빠른 주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향후에 이제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왕자의 난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일단 주가의 널뛰기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핫한 제약 바이오주, 어떻게 보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이래저래 많이 받아서 오히려 참 부담이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곁에서 조용히 수익을 내주면 좋겠구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한미약품 일단 어제 어닝 쇼크 냈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다른 부분들은 괜찮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R&D 투자 때문에 일단 줄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70% 급감한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고퍼를 130배 이상 받는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어제 20% 가까운 급락세를, 이전에 10% 넘는 급등세를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오늘 시장이 조금 전에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이다 마이너스로 돌았고 코스닥도 지금 겨우겨우 플러스에서 지금 막 마이너스로 같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제약주가 일단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곧바로 돌려주지 못한 흐름, 조금 전부터 한미약품의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5% 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뷰 김근호 연구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의 매물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유지하던 순매수세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순매수하던 게 순매도로 순간적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변동성은 분명히 커진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가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좀 이어가는 모습들. 일단 시장은 조금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를 계속 연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힘드시더라도 뭐 지금 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할 말이 없는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매물 출회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돌아 나올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시장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버텨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국 시장도 반등했고, 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유독 대한민국 시장만 투매가 좀 나오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아닐까. 좀 다시 또 투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일단 오늘도 시장은 뭐 종가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그 하락의 어떤 중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어떤 급등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 포커스가 매도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데 팔아야 되는지 어제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수주 소식을 아침에 호황제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아침에 호재 쫙 올랐다가 어닝 쇼크 하면서 쫙 빠지면서 제약바이오주 같이 줄줄이 밀렸는데 문제가 오늘 지금 또 빠진단 말이에요. 한미약품이 1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금 40만 원 초반입니다. 이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마이너스 많이 났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줄이는 거는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건 있어도, 종목을 아예 바이오를 다 없겠다. 이거는, 지금 상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았나. 만약에 바이오에 대한 물량을 다 줄이거나 정리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날 한미약품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주들이 동반적으로 강했을 때 죽였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과연 누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고점에서 40%가 아니라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포가 좀 극에 달하는 시점이 바닥론이 제기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제약주, 이거 어떻게 쥐고 있지라고 모두 두려워할 때 오히려 좀 꼭 쥐고 있자. 반등할 때 비중은 약간 줄여주는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들으셨는데, 예. 최영돈 멘토님의 뷰는 어떠신지, 혹시 같은 질문, 바이오제약주 관련해서. 예, 일단은 바이오라는 개념으로 딱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항상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업의 밸류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고포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실적 시즌 오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는 이제 밸류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부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 시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미약품은 두 번의 어제까지 포함해서 두 번의 기술 이전 그 계약을 맺으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안 됐단 말이죠. 물론 많이 올라서 그 밸류에이션하고 펀더멘탈하고 갭이 좀 커지기도 했었지만 오늘 대웅제약, 동아소셜홀딩스, 한미약품 빠지니까 또 다 빠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미약품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모든 성장선들이 주가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매도는 아니라고 또 역시 아니고. 저는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매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꼭지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적인 물려갖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소식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같은 시간대 돼서 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좀 급락을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하우스들이 매수에 대한 움직임들, 이제 그 한미약품이 보여주고 있는 목표치들을 계속 60만 원대까지 다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쫙 다 또 다른 뷰를 또 만들어내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KTB투자증권만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기억이 좀 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현재 시장이 그만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잘못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깜짝 놀라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변동성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그럼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과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성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바이오주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실적이 끝나가는 8월 이후서부터 과연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인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길게 들고 저는 가보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40만 원대 초반대까지가 일단은 1차적인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를 좀 급격하게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성장이라는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 논리 자체가 시장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원 자리까지 돌아갈 수 있는 또 회기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미약품 40만 원 깨지면 원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반기도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40만 원대라는 이 하나의 그러니까 박스권 라인이겠죠. 지지라인 자체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항무화품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논리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성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들. 예,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변동성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김우 연구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변동성에 대해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저 역시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성장성으로 갈 것이냐, 고퍼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퍼 쪽으로 갈 것이냐를 좀 잘 눈치를 좀 보셔가지고 전략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실적 빼놓고는 갈 수가 없는 분위기네요. 끝으로 김근호 연구원님 전략 짧게 한 말씀 들어보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은 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됐으니까요. 뭐 다 힘드실 거 다 잘 압니다. 다 힘드실 거 다 잘 알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안 맞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인 접근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둘 다 동시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이번 주 내내 좀 버티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음 주에 들어서 이제 봐야겠지만 이번 주는 분명하게 좀 버티는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락전환에서 2030선, 코스닥도 하락전환해서 또 720선, 61선을 또 건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저는 특징주 분석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있었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 부진한 네이버가 현재 낙폭을 줄여서 8%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어제 18% 급락한 한미약품이 오늘 추가적으로 5% 가까운 추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양시장 FOMC 회의 결과 보고 플러스 출발했지만 모두 다 하락 반전돼 있는 상태인데요. 증권사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최희승 차장님은요, 무난했던 7월 FOMC 회의가 아니었나, 무난한 상승을 기대한다, 무난한 출발이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막 수급이 꼬이면서 증시 하락 반전 모두 됐고요. 정혜홍 과장님은 FOMC 불확실성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일단 사주진 않네요. 코스닥에는 약간 관심을 보일랑말랑하는 정도입니다. 김연경 팀장님은요, 낙폭과대 수출 관련주, 더불어 유가 하락 수혜주에 관심을 가자. 간밤에는 의외로 유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 하락 수혜주 베팅해보자 의견 내셨고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 보죠. 애매한 FOMC. 그래요.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거지? 그런 전문가들 분석이 있었었는데 외국인 수급 지켜보자. 근데 애매했는데 애매한 수급을 외국인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섹터 뷰 남겨주셨던 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으로 가죠. 김현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이후 뭔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돌아와주기를 내심 바랬었는데 중국 시장이 안정되고 외국인들도 FOMC 회의 끝나고 별로 사지 않는 분위기 속에 제약바이오주가 또 밀리네요. 오늘 오전 중으로는 좀 변동성이 지금 벌써 좀 커진 상황인데 거의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물론 한미약품의 부진한 실적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바는 지금 실적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권으로 전날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리포터를 보신다면 추가적인 이제 아직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 여기서 이제 주춤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좀 충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어제 대형주에서 어제 실적 발표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3사가 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LG전자 역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은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역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사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이제 정점을 지나가는 수준이고요. 이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기업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는 대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보면 예측치가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3,500억,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2,400억 정도 나왔던 이런 가이던스 대비해서 굉장히 3분의 1 정도나 틀리는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는데 아무렴 이런 커버하지 않는 중소형주들은 실적 변동성에 훨씬 더 크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8월 달에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중소형주에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유망 섹터에서 좀 대표 주식들은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 장세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방향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번 FOMC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아무래도 9월이나 12월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연내엔 한 번은 분명히 금리 인상은 한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달러 인덱스의 추가 강세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원달러 역시 추가적인 약세를 좀 예상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낙폭과대 수출이 유망한 그런 주식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부진한 실적으로 아침에 시초가는 7% 이상 하락을 했지만 지금 거의 약보합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이 부진한 실적 그런 빅베스 얘기가 나오면서 10,000원을 깰 때 삼성중공업 역시 타격을 받으면서 한번 미리 선 반영이 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정된 실적 오히려 이런 것들로 바닥이 다져지고 쇼커버링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대형주에서 오히려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좀 변동성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계속해서 제가 유가 하락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2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폭이 큰 건 아니었죠. 아직도 50불 밑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40불에서 50불 정도의 유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유가 하락 수혜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틀에서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 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볼까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관계상 수급보다 전략 측면에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수급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물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간 양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 지금 파생 수급은 약간 좀 헷갈리는 모습의 수급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48, 2차 저항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2, 2차 지지선이 240 정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준 하루였는데 어렵사리 245 가격을 지지해 주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 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오전에는 혼조세 양상을 보여줄 예정이며 주목할 점은 내일까지 250 가격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의 좀 하락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혼조세의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흔든 이후에 오후장부터는 상승 마감하는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좀 장세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가격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245.50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 이후에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늘 시가인 246.75 부근에서 한번 청산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45.50 부근 매수를 잡게 되시면 245까지는 충분히 매수를 유지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시작한 이후에 잠깐 이제 14분에서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 지금 하방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잡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시간대는 이제 한 10시 부근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좀 잡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한 50분가량인데 10분 정도 있다가 245.50 내지 245 정도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 보면 어떨까. 오늘 적어도 시가 부분에 246.75는 무난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략 후강 패턴 예측해 주셨습니다. 매수 마인드 전략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석빈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석빈 멘토님의 얘기처럼 현물 쪽도 전략 후강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게 출발했던 양시장 하락 반전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출발 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